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풀과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구한말 쇄국 개탄까지 나온 카카오 카풀 불발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관문인데 지금 불발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경쟁의 성패가 국운을 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마 이 구한말의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결국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갔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관문인 이 카풀 이 공유제도에 대해서 택시 노동자들이 분신을 하고 저항을 하면서 이게 불발이 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소위 4차 산업혁명이든 5차 산업혁명이든 그게 목적이 뭐냐는 거죠. 혁명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다 파괴하고 만드는 국운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형성,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자본의 카풀 서비스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 노동자와의 경쟁이 공정한가? 지금 이 문화일보는 공정 경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게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왔던 택시 공영제와 완전 월급제부터 만들어 놓고 공정 경쟁을 운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청 앞에서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 민주총 택시 노동자 조합원이 400일 넘게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공농성 역사에서는 세계 최장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일보는 코드 국정 무능 장관 두고 차관 대거 바꾸어 뭐 달라지겠나 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적폐청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2년 동안 최저임금 29%나 인상시키고 보완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온 건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코레일 사건에 대해서도 코레일 사장만 교체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청와대 참모 일부를 포함하는 차관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인사를 임명하고 또 거기에 청와대 참모의 일부를 차관으로 이제 기용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와 빈곤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주 52시간 이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1,060원 올려가지고 빈부격차가 이게 완화되겠습니까? 축소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결과는 빈부격차가 더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소득주도 성장 이걸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촉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재벌 대기업, 그리고 부동산 투기업자들, 부자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 세력들에 대한 구조적인 청산이 필요한데 그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이죠.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덮고 있는 것이죠.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경제 고용 위기 불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이상수 노동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김대한 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네요. 문재인 정부는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또 절차된 민주주의, 어떤 수사, 그것은 진보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보수 정치 세력이죠.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부구조의 정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유, 생산관계, 분배관계 이런 측면을 보고 진보냐 보수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서 장관 국회의원들이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재벌 대기업 이 청산이라든가 완전한 그 적폐청산 이걸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제로화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타까운 정말 이 화력발전소에서 24세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2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그 야간 노동을 밤샘 노동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기업이잖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신자유주의 아니라고 했지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고용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진보이기 때문에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그런 경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창원시가 탈원전 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 산업 살리라는 마지막 절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탈원전은 사람과 환경을 살리라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80년까지 탈원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와는 용량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배출된 사용후 해결료 핵쓰레기죠. 2080년까지 가동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핵쓰레기가 배출될 것이고 지금 저장할 곳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 년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그리고 지진이 빈발해지고 있는 경주 포항 지진에서 드러났듯이 그 단천 지역 위에 있는 핵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제는 수출까지 지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탈원전 폐기 결의안을 낸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주고 있지 않는데 탈원전 폐기 결의안을 왜 낸단 말입니까? 이 탈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마피아들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공공기관장 물갈이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카이스트 총장 직무 정지에 과학계가 반발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을 이제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감사이자 정치적 물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대상이죠. 문제는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뭐 이것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권이 교체되면 항상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교체했는데, 전 정권의 코드가 맞는 기관장을 그대로 두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적으로 이게 맨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공공기관장은 사표를 내라. 사의를 표명하는 거죠. 저는 사표를 받은 다음에 뭐 전 정권의 관계를 끊고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아니면 중립을 지키겠다 하면 재신을 하는 것이고, 나는 현 정권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전 정권의 입장에서 나는 기관장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표를 받는 거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무조건 공공기관장은 무조건 임기를 보장한다. 그러려면 공공기관, 공기업을 정부 산하에 두지 말고 국회 산하에 두든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사건 분립을 해야 공공기관을 하나의 독립된,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로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 중립하든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같은 상태에서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자기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편견 억압이 일자리 파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수 불황 속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결과다. 노동만이 상품 서비스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과 가맹 본사는 가맹점을 착취하는 악덕기업이라는 그랬던 편견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여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수 불황을 제일 먼저 앞세웠잖아요. 이제까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만 가지고 문제라고 하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하는 노동자들 다 내보냈습니다. 알바 노동자 없어. 그런데 프랜차이즈나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 알바 노동자 내보냈는데도 어렵잖아요. 그거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수 불황, 내수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노동만이 상품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럼 자본가들도 경영자들도 가치를 창출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노동 없이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경영자가 경영을 지휘감독할 수는 있죠. 경영자가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자동차를 조립합니까? 아무리 경영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했더라도 노동자가 조립 안 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본가의, 기술자의,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도면에서 도면만 만들면 집이 지어집니까? 누군가는 그 콘크리트를 그 다음에 무슨 뭐 철근을 벽돌을 쌓는 누군가의 노동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 원천은 노동입니다. 노동이 아니고 무엇을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 몸으로 움직여서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이지, 경영자 머릿속에, 연구자의 머릿속에 정치가들이 이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유지와 확대 재생산은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의 가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떼고 그 대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잉여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착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착취로부터 유지되고 유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 없어야 한다는 제목을 사설해서 구글 애플처럼 사업장과 서버 본사 소재 국가가 다른
다국적 IT 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혹만 앞세웠다가는 통상법원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되는 시기인 만큼 세무당국이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국내 유튜버들에 대한 과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은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IT 산업의 경우에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IT 산업이 혜택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역차별의 현실이죠. 그래서 국내 네이버라든가 이런 국내 IT 업계들이 대려 해외로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구글세,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구글세를 지금 높이지 않습니까?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도 형평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당연하게 이 세무조사를 하고 적정한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없냐는 거죠. 한미 FTA와 WTO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내법으로 언제든지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고 통상 그 보복을 수시로 지금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경제부총리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 인정한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내년이 무섭다는 기업, 정부는 투자 여건부터 만들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산업 규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도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돼서 막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내수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 상품을 생산해 누가 사갈 겁니까? 누가 소비하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규제가 엄청나게 완화됐잖아요. 그럼 옛날에 규제가 그렇게 강할 때 그거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수출했습니까? 자본은 규제, 물론 뭐 똑같은 조건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풀린다고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이 있는가, 이윤이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동 같은 거,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자본이 투자로 들어갑니다. 이윤이 발생한다면 뭐 전쟁이 발생한다고 자기가 자본가가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리인을 쓰는 것이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동자들이 죽는 것이지 자본가가 죽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본가는 윤영 월가에 앉아서 중동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남는다면, 이윤이 발생하면 투자하는 겁니다. 자본가는.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대 재벌이 8대 재벌이 향후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 400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060원 인상된 부분이 한 500만 내지 600만 정도 최저임금 선상인 노동자들에게 인상되는 부분이 10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재벌들이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10조 원이 그도 물론 부담이죠. 그게 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하청기업의 하청기업을 착취한 결과잖아요.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에 100조 200조를 착취해 가는데 그게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 그것에 책임을 물어야지. 정말 최저임금 1,060원 올라서 최저임금 선상에서 허덕이는 그 노동자들 때문에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투자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신임 경제부총리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또 재벌 대기업에는 경영권이나 지켜주는 이런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편다면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동아일보는 해고대란 부를 강사법, 시행 후 보완하면 넣는다. 내년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제 강사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강사들은 강의 때만 이제 강사를 지급했는데 방학 때도 이제 최소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강사들 고용은 안정되겠지만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앞으로 배출될 청년 강사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강사들이 줄어들어서 대학원생 모집도 어려워진다. 그럼 대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사 인건비 부담이 이제 는다는 것은 학교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학생 교육에 투입할 비용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강사도 줄어들고 하면 다양한 강의 개설이 어려워서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값싸게 강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강사료가 올라가면 강사 임금이 높아지면 강사를 줄여야 하고, 그럼 그 해고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강사를 줄여야 하고, 그러면은 대학의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참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를 아주 낮은 임금으로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임금을 주고 질 높은 교육을, 대학 교육을 기대한다. 이게 도대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완전히 자본가의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네요. 이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확충해야죠. 근데 이번에 국회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 다 깎았잖아요. 학교 당국, 물론 학교 어려운 학교도 많습니다만, 또 기금을 주요 사립대학들 보면, 유명한 사립대학들 보면 기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잖아요. 최대 몇천억 얘기도 있고 뭐 최소 몇백억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하고 이 몇백억, 몇십억이면 될 이 강사 임금 이거 해결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사들이 이 대학 강의의 지금 절반 가까이를 맡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수와 똑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140학점을 받고 졸업한다고 할 때 정규직 이 교수한테 강의 들은 것과 강사들의 강의 들은 게 질이 다른가요? 그럼 학점이 질이 다른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 교수, 즉 대학 강사가 현재처럼 차별을 받는 것은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낙하산 문제인데요. 조선일보는 곳곳 안전사고 경보음 울려도 공사에 또 낙하산. 중앙일보는 강남 한복판 15층 빌딩 붕괴 직전까지 방치했다니 이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장 임명에는 그 기관에 걸맞는 적합한 인사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농공행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정권의 줄선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이 또 현실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그랬죠. 그들은 안전을 말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사를 가기 위한 전략이 부재한 탓이죠. 오직 성장만 앞세우고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를 멈춰야 합니다. 차가 지금 달리면 바퀴가 빠지고 추락하게 되거나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멈춰야죠. 차를 멈추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곳곳에 있는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다시 파괴하고 다시 지을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이걸 점검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고장난 거 그대로 두고 계속 성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어느 정권이나 슬로건만 다르지 뭐 소득주도 성장을 붙이든 혁신 성장을 붙이든 오직 성장을 향해서 지금 이제 겨우 3만 불입니다. 평균 3만 불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1만 불 이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명박 때부터 747 해가지고 뭐 4만 불 뭐 7대 경제 강국 박근혜 474 역시 4만 불 얘기했죠. 이게 지금 뭐 이 빈부격차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수출 성장 고도 성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불안정과 부실과 위험이 지금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 해야 될 적폐청산은 전직 대통령과 부패했던 세력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 광고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방통위의 지상파 특혜 자구책이 먼저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대 여론 무릅쓴 중간 광고 허용, 지상파 경쟁력 약화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수신료 병합 징수 제도도 손봐야 한다. 동아일보는 시청자 권익 뭉개고 지상파 중간 광고 강행의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얘기하는 중앙일보 동아일보야 이 공영방송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신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방송 쪽이나 IT 쪽으로 워낙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것이 그런 면에서 자기네들 처지를 생각할 때 공영방송에 대한 특혜다 이런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에 상업방송을 끼워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특히 KBS가 현재의 시청률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 뉴스든지 중계방송이든지 드라마 사이사이에 이 광고를 집어넣으면은 도대체 시청자들의 권리가 다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끼워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청률만 운영할 수 없다 KBS가 그러면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KBS 재정을 지원하든지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조건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KBS 경영 구조를 어떻게 하고 KBS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위협으로 정권에 완성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 절차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죠. 그분을 수사하고 했는데 그분은 기소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법 절차가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러저런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사생활의 측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결국 이것은 집권 세력 내부의 정치 투쟁인 겁니다. 차기 대권을 놓고 벌이는 정치 게임에 검찰이 휘둘리고 있다고 봐야죠. 결국 국민인 유권자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유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700만 촛불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했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인 문제들은 결국 다수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빚 못 갚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로 붐비는 법원 파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저임금 주 50시간이 문제다. 이 상황에서도 이걸 지금 부차적인 이런 문제들을 지금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계기업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히 부채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국가가 부도났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죠? 그 부채를 전부 가계부채로 증가시킨 겁니다. 금융시장 개방화와 함께 금융거품이 커지면서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이 만들어지고 있고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상한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의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있고 거기에 혼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다문화 학교폭력 넘어서야 한국의 경쟁력 커진다 라고 이제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학교폭력은 학교가 지는지가 아니죠. 우리 사회 자체의 구조적 폭력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이동한 겁니다. 먼저 다문화 자체가 차별을 하고 있죠. 왜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한국인이죠. 한국 문화 정책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인데 그 부모가 한때는 외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럼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뭐 민족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문화입니까? 그냥 한국 문화죠. 같은 한국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뭐 가정의 부모들이 이제 말이 잘 안 통하거나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하는 분이 좀 늦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더 많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 완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다문화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문화 정책이죠. 그런데 이 학교가 시험과 경쟁과 서열과 수능 제도로 이어지는 이 20세까지 이 결과적으로 다수의 패배자와 소수의 승리자만 만들어내는, 그리고 다수의 패배란 낙인을 찍어내는 이 상황에서 소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곳이었고,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익히고 깨우치고 각각의 창의성을, 졸업할 때는 모두가 1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적으로 즐기고 놀이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존엄과 인권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공동체 의식,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기적인 말이죠. 친구를,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이렇게 인성교육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킹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국 메리엇 5억 명 고객 해킹 배우는 중국이다. 미국 국무장은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우리는 안전할까? 이런 이제 제목의 사설에서 이 메리엇 호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전 세계 130개국에 6,700개의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1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한국의 21개 호텔도 다 해킹됐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게 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됐겠죠. 이건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다. 중국이 이 메리엇 호텔 5억 명 해킹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30개국의 그 호텔을 이용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21개 호텔도 해킹됐으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주권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사이버 보안 능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사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우를 중국으로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킹은 전 지구적입니다. 뭐 국내에서 해킹되는지 중국에서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가히 이 해킹이 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죠. 미국도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데 한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사이버 보안 능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이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력과 재정, 이런 부분들이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 소위 말하는 해커, 이 방어적 측면에서의 해커가 양성돼야 되는 것이죠. 뭐 말로만 정보가 강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